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1938년 5월 21일 새벽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도이 무츠오가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층에서 잠자고 있던 76세 된 자신의 할머니의 목을 도끼로 절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의 발걸음은 5인 가족이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이라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쉽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몇 차례 와봤던 집이어서 집안 구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이는 단숨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던 그 집의 안주인인 츠키오의 목과 가슴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50살이었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츠키오 50살, 이 범인은 도이 무츠오고, 츠키오 옆에서 자고 있던 10대 초반의 어린 두 아들은 일본도로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픈 엄마인 토메를 간병하기 위해서 딸이 친정에 들리러 왔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요시코였습니다. 하여간 그 일가족 4명을 엽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토메는 43살, 그 다음에 요시코는, 큰딸 요시코는 22살이었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는 일가족 4명을 모두 엽총으로 죽였는데, 그 중에는 임신 6개월이던 토모에도 사살을 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토모에는 바로 앞의 피해자였던 토메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코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도이는 자신의 할머니는 도끼로 죽였고, 두 번째 피해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일본도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집안은 엽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집안이 이날 사건의 열쇠를 가진 집안입니다. 그 집의 딸 유리코를 죽이는 것이 그날 범행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유리코, 22살. 유리코는 범인인 도이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였었습니다. 그 도이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둘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리코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도이는 툭하면 유리코가 시집간 그 집으로 유리코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코는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도이는 유리코가 이혼만 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리코는 이혼하자마자 금방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마침내 도이는 유리코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유리코가 친정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D-Day로 삼았던 겁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날 도이는 유리코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유리코의 식구들은 다 죽였는데 유리코는 다리에 총상만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틀어서 도이는 원샷 원킬의 대가였습니다. 한 번의 사격으로 정확하게 한 사람씩을 죽였습니다. 근데 유리코만은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에 걸친 어떤 사랑과 정오, 좋았던 추억과 어떤 미웠던 기억 등이 교차돼 가지고 제대로 조준을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유리코는 제대로 마치지를 못했고, 그 총상을 입은 유리코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갔습니다. 도이는 계속 유리코를 쫓아가려다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직도 죽여야 할 다른 많은 사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들. 결국 그날 저녁 도이는 자신의 집을 포함해서 모두 12집을 돌아다니면서 30명을 죽이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럼 도이는 왜 유리코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유리코를 죽이라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유리코만 죽이면 됐지 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요바이였습니다. 요바이가 뭔지는 그 일본의 성문화를 소개하는 지난번에 동영상 그 지상 최고의 성진국 일본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편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강의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요바이의 사전적 의미는 밤중에 성교를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침실에 침입하는 일본의 옛날 풍습,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요바이를 번역한 사람은 요바이의 한자를 그대로 풀어와 가지고 밤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놀이. 근데 그 풀이가 잘못됐습니다. 요바이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아무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밤놀이가 아니고 일상놀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침실에 들어간다. 그건 더 잘못된 표현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바로 옆집 사람의 집에도 수시로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이는 남성들만의 놀이 혹은 남성들만의 풍습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요바이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요바이를 오지 않으면은 여자가 매력 없다, 못생겼다는 소문이 돕니다. 옆마을까지. 그렇게 되면 혼삿길까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을 사서 딸방에 넣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아들이 너무 허약하거나 심약해서 요바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간 세계에서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금기로 여기는 그런 짓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옛날 일본에서는 요바이가 남녀에게 공히 거의 의무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성인식이었습니다. 남자는 요바이를 해야지 소년에서 청년이 되고 여자는 요바이를 당해야지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좀 과장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 일본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저서가 수십 권에 달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민속학자 아카마츠 케이스케라는 사람이 쓴 요바이의 민속학, 그리고 요바이의 성애론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바이가 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남자아이들이 2차 성징만 나타나면은 마을의 유부녀들이 합동으로 남자아이들에게 아주 자세한 성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체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훈도시 이와이라고 했답니다. 훈도시 이와이, 훈도시 축제. 그건 역시 아카마츠의 저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참 일본은 참 이상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이들의 동정과 순결을 해결해 주는 일에 왜 그렇게 온 마을이 함께 나섰는지, 앞장서서 나섰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때 되면 저절로 뭐 다 이루어질 일들을 갖다가. 하여간 그러한 요바이의 실체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지닌 것인지 등을 총체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도이 무츠오가 일으킨 이 사건입니다. 처야마 살인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도이 무츠오 대량 학살 사건, 이렇게도 불립니다. 처야마 살인사건, 도이 무츠오 대량 학살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고베 인근에 있는 오카야마 현의 체야마시 외곽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체야마시. 그래서 이 사건을 체야마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 당시 도이 무츠오는 만 21살의 이 젊은이였습니다. 사진을 띄우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이는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학교 다닐 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한때는 수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반장도 도맡아 놓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문인지 마을 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전체 여성의 절반 정도, 그 노파하고 어린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이 도이와 요바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였던 50세의 쩌키오처럼 이제 도이보다 나이가 2배 이상인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피해자 집안의 토메하고 요시코는 모녀 관계였습니다. 토메와 요시코는. 한 집안의 모녀와 요바이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특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8번째 희생자인 61세의 남자, 그 테라카와 쿠라이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 돈을 주고 마을 여자들을 샀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는 도의와 요바의 관계에 있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도의는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연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도의는 오랜 세월 마음껏 요바이를 즐겨왔는데 어느 순간 마가 끼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덜컥 결핵 판정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때는 일본이 중일 전쟁을 막 일으켰던 시점입니다. 중일 전쟁은 1937년 7월에 일어났고 이 사건은 1938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젊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징병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군대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는 것은 뭔가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었습니다. 하여간 결핵 판정을 받은 그때부터 도의는 도무지 요바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의 자신이 원할 때는 마을의 어느 누구나 언제나 손쉽게 요바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작심한 듯이 아예 만나는 것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핵은 감염병이고 접촉전염병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말하자면 누가 코로나 양성 반응자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의는 마을 여자 전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몽땅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렇게 이제 거사를 벌인 겁니다. 군대를 가지 못한 한이라도 풀듯이 군인 차림으로 전사복장을 했습니다. 무기도 온갖 구색을 갖췄습니다. 미리 오랜 기간 준비한 겁니다. 도끼에, 일본도에, 구연발 브라우닝 엽총에다가 수십 발의 총알까지. 하여간 이제 도의는 그날 그렇게 30명의 마을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범행 이유를 밝힌 유서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살인자의 할머니로 살아가게 할 수 없었으라고 썼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은 세계 범죄사의 길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대량살인하고 연쇄살인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드문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세계 범죄사에. 대량살인하고 연쇄살인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연쇄살인은 이제 소위 사이코패스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대량살인은 한 방에 한 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대개 이제 성격 파탄자들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렀는데 입장을 안 시켜준다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타 죽었다 뭐 그런 식입니다. 비록 이제 결과는 엄청나지만 원인은 홧김에 저지른 단발성 행위입니다. 대부분. 하여간 뭐 그런 대량살인은 나라마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약간 또라이 뭐 성격 파탄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최아마 살인 사건, 도이무쪼 대량 학살 사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마을에서 외부로 통하는 통신선을 다 절단했습니다. 아까 수재라고 그랬었죠.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무기로 무장도 단단히 갖췄습니다. 피해자의 거의 전부는 원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량살인은 잘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데 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한때 자주 살을 맞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을 전체가 요바이를 통해 가지고 특수 집단 관계, 특수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진국 동영상 편을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야, 요바이도 남의 나라의 성문화다, 성문화의 일부분이다. 그런 것이 생겨나고 토착화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 걸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그러니까 문화다원주의라는 말 자체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성문화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말하는 저나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그 큰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뭘 이런 걸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다 듣고 난 후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다사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또 아차 하면은 또 문화다원주의도 모르는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 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문화가 많습니다. 그 티베트의 산골짜기 마을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처다부제입니다. 아내 한 명에 서로 형제가 아닌 여러 명의 남편. 일처다부제. 그런데 사연을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티베트의 높은 산골짜기 마을에는 소금도 없고 야채도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있는 수목 한계선, 팀버라인이라 그러죠.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야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살면은 비타민C하고 나트륨 부족으로 일찍 죽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한 명은 6개월을 걸어서 그 중국 윈난 지방에 가서 차를 사러 갑니다. 차, 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옛길이라는 차마 고도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윈난과 티벳에 차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길. 한쪽이 차를 사러 가면 저쪽에서 말을 팔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몇 개월 걸려서 소금을 사러 혹은 소금을 캐러 가야 됩니다. 염전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형제가 집에서 농사도 짓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멀리 갔던 형제들이 돌아오면은 다음에는 역할을 교대합니다. 그리고 유목 민족 사회에서는 아버지나 형제가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습니다. 그것을 수계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인계받는다는 뜻입니다. 수계혼. 형제의 경우에는 형사취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죽으면 제수를 아내로 맞습니다. 유목 지역에서는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굶어 죽는다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얼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여자 혼자서는 텐트도 못 칩니다. 그 몽고 텐트라 그러죠. 게르, 파호.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아버지의 부인 혹은 형의 부인을 갖다가 같은 게르, 같은 파호에 살면서 돌봐주는 겁니다. 일종의 집단 노후 보장, 생명보험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친모는 예외입니다. 친모하고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친모하고 몸을 썩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성문화를 가진 우리의 이웃의 어떤 나라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유목사회에서는 약탈혼도 많았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여자를 납치해서 혼인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또 알래스카나 산악 오지 마을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과객에게 아내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종의 보존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외부인이 너무 귀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근친혼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는 기형아 출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방문을 신의 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전멸,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 시네리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요바이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 시골 마을의 집단 유희였습니다. 그 마을을 전부 본의 아닌 인척관계로 연결해주는 끈끈한 매개체였습니다. 그 일본의 전국시대 이후에 인구가 너무 줄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바이가 처음 나온 것은 8세기입니다. 이미 8세기에 나온 시가집이 만엽집에 요바이에 관련된 시가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바이는 1000년이 훨씬 더 된 아주 오래된 일본의 성문화입니다. 지난번 일본 성진국편 동영상에서는 일본은 성에 관한 어떠한 금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1대1 개인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예외 상황이 종종 연출이 됩니다. 일본에는 지역마다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맞절이라고 합니다. 제사라는 뜻인데 신에게 드리는, 신도에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겸합니다. 맞절이. 축제와 제사. 근데 그런 어떤 종류의 맞절이 때는 알게 모르게 종종 단체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멍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맞절이 가운데 온다 맞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다 맞절이. 아스카 지방에서 매년 1월 달에 열리는 맞절이입니다. 그 맞절이에서는 가면을 쓴 남녀가 청중이 보는 앞에서 아주 리얼하게 섹스를 실전처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참석자들은 광분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역시 일본 신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풍습이. 일본 신도에서 모시는 최고의 신은 태양의 신이라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일본 열도가 생긴 초기에 그 아마테라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동굴 속으로 몸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갑자기 몇 날 며칠 어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태양신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태양신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자 이제 그녀를 바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신이 몸을 감춘 동굴 앞에서 성행위 모습을 연출하는 맞절이를 펼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그런 맞절이가 열렸습니다.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실제에 가까운 성행위를 연출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광분했습니다. 큰 소리로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 났습니다. 마침내 아마테라스도 궁금해서 동굴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는 태양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남매 부부인 그 이자나기하고 이자나미가 내 몸에는 남는 부분이 있는데 오빠 제 몸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해서 그 맞춰본 결과로 일본 열도가 만들어졌다는 개국 신화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일본은 신화도 이런 식입니다. 그 일본의 성풍속이 어느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가, 그걸 한 방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카나마라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나마라. 그러면 확실하게 입체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나마라 맞절이는 여러 맞절이 가운데, 일본의 그 수많은 맞절이 가운데 남성의 상징물, 남근을 신으로 모시고 축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 도쿄 인근에 있는 가와사키시에서 매년 4월에 열리는 맞절이입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마을 곳곳에 아주 거대한 남근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에. 그리고 아무나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들이 올라타는 것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남근 위에. 그리고 목마를 태우고 가던 어린 아이를 그 위에 앉혀서 기념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구경 온 여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남근 모양의 아이스크림이나 망대 사탕을 핥으면서 돌아다닙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성이 개방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일본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로운 시대였던 에도 시대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그 지구촌 최대의 집단 창녀촌인 요시와라 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통한 외화벌이 원정대인 가라유키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일본에서는 그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제 센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센토, 전탕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돈전자, 목욕탕 할 때 탕자, 돈 주고 들어가는 목욕탕. 쉽게 말해 동네 목욕탕입니다. 그곳에서도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욕탕 주인들이 그 유나라고 불리는 그 목욕탕의 여자, 탕녀를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그 때밀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춘부였습니다. 당시 에도에는 600개 정도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온 도시가 매춘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매춘이 생활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부에서는 부랴부랴 한 목욕탕에서는 3명 이상의 윤활을 두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말을 잘 듣는 국민들이 이 성에 관한 한 어떤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도 막부는 결국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본의 패전 후에도 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됐습니다.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일본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다른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참 깔끔한 것 같은데 어째 아랫도리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너무 이상하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눈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로늦게 부랴부랴 1956년에 비로소 매춘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또 황당합니다. 그 법조문에는 모든 사람은 매춘을 해서는 안 되며 매춘 상대를 소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다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기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마치 도덕 교과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매춘 알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알선을 하면 어떠한 형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춘의 범위를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 소위 섹슈얼 인터코스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삽입만 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아무리 변태적인 영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변태 영업에 대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의 매춘방지법 또 풍속영업법은 오히려 일본의 환락산업을 정말 세계 최정상으로 금메달로 옮겨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최대 환락가, 그 도쿄 신주쿠에 있는 가부키조 있죠. 그곳은 요즘도 밤만 되면 불야성이 됩니다. 그곳에는 무려 3,000개 이상의 환락업소가 영업을 합니다. 미국의 여성 럽보라이터인 조앤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이런 일본의 풍속산업을 취재해가지고 2006년에 책을 냈었습니다. 핑크박스라는 책입니다. 그 작가는 그 책에서 일본의 풍속산업업소에서는 성교를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 이민진 작가는 실제로 일본에서 4년이나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본에 살았던 그녀의 눈에 일본인들의 그 성풍속이 얼마나 이상했던지 이민진 작가는 파친코에서 한 챕터를 통째로 일본의 성풍속을 묘사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 파친코는 제1동포, 그러니까 자인입지들의 아픔을 집요하게 추적한 상당히 무거운 작품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런 일본의 성풍속을 그 작품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극 중에 이제 비중 있는 인물인 한 일본인 여성이 어느 날 새로 이사간 집 근처에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주 여러 곳에서. 그 공원 전체가 거의 섹스 공원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갈 때마다 몇 번을 갔는데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섹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서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오히려 보란 듯이 더 격한 몸짓을 연출했습니다. 또 어떤 커플들은 다른 커플들의 정사 장면을 훔쳐보면서 나란히 서서 자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자신이 쓴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알거나
보거나 들은 것만 작품에 담는 성향이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아마 예일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다는 사학도로서의 자세에서 사학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민진 작가가 파친코에서 그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벌어진 집단 정사, 그 동성애, 매춘 등을 작품에 그려 넣었다는 것은 그러한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에 자신이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목격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파친코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들은 대부분 프리섹스주의자들입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노아의 그 대학 시절 애인인 아키코, 또 모자수와 사실혼 관계였던 에스코, 그 솔로몬의 동정을 앗아간 에스코의 딸 하나 등등 주요 일본 여성 등장인물은 한결같이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진 작가의 눈에 비친 일본 여자들은 다 비슷비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으로 아무 금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진국 동영상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일본의 성문화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해해 준다면은 도대체 문화는 어디까지 용인이 돼야 되는 것일까요?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용인이 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때 길거리에 가래침도 많이 뱉고 때로는 용병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들의 오랜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생활의 일부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이 문화, 다른 문화 조금 완전히 그냥 이해하고 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진국 동영상뿐만 아니고 일본 문화사 시리즈 전체를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 일본 문화사 시리즈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을 좋아하는 분들께 다소 거슬리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만 나오면은 가장 많이 받았던 항의성 질문이 다음의 3가지였습니다. 아마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나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 남을 욕하기보다는 내부 성찰을 먼저 하자.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면은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보자. 뭐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잘못은 보지 않고 왜 남 탓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나쁜 점이 많고 우리 조상들도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주셨던 그 조선시도의 노비제도 같은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잘못된 제도나 의식이 있다면은 아주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것, 그것까지 섞어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잘못도 용서해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이고 일본의 침략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그런 일본을 위해서 스파이 노릇을 하거나 친일 부역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영화 암살의 이정재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일본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일본을 품으려면은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깔보거나 도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돕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그 일본이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유태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을 품으려면은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을 멈춰야 됩니다.
독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히 어디에다가 숟가락을 자꾸 얹겠다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기하신 질문들은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더 큰 적이 있는데 왜 중국은 가만히 두고 일본만 갖고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국이 아주 큰 문제이고 우리의 통일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일본 문화사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강의의 흐름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중국이 더 큰 적 운운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과 지적을 하는 것은 저의 논점을 흐리게 하는 그런 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이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 입 다물어라. 그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중국이 절대로 패권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그 시리즈의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미처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하여간 아주 조만간에 10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중국의 문화와 역사, 그러한 시리즈 동영상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중국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문화사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보내주신 그 엄청난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다른 동영상, 다른 강의에도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어떤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